네, 콜라보레이토리 접근이 이제 다 되시나요? 네, 이제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 슬라이드도 혹시 다, 예, 이 슬라이드는 제가 공유해드린 이 폴더에 보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데이터로 파이썬 자연어 처리, 예, 입문하기라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예,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은 청와대 국민청원 데이터로 파이썬 데이터 자연어 처리 입문하기라는 제목으로 작년 8월에 파이콘이라는 곳에서 했던 튜토리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이걸 분석해보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튜토리얼을 했었는데, 오늘 진행하는 튜토리얼이 제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공유해드릴 구글 드라이브에 5번까지 노트북이 있어요. 근데 이 5번까지의 노트북이 사실 노트북 하나당 제가 데이걸즈라는 곳에서 3시간씩 했던 실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하려면 15시간 분량의 그 노트북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튜토리얼로 신청을 하고 오셨지만 사실 이 튜토리얼은 거의 강의식에 가깝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로 하나하나 다 따라해 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 제 데이걸즈 할 때는 여기 데이걸즈 하셨던 분께서 조교로도 와주셨는데, 데이걸즈 때는 하나하나 이제 같이 타이핑 해가면서 이제 서로 다른 주제로 그 자기의 관심사에 맞는 국민청원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실습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좋지만 저희는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집이나 뭐 학교, 직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국민청원 그 노트북을 보시고, 내가 만약에 자연어 처리 를 직접 쓸 일이 있다라고 이걸 정말 더 학습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이 노트북을 보고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의도로 이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번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단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지난주까지의 데이터예요. 지난주까지 37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모여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40만 건 정도가 곧 모일 것 같은데, 국민청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핫하고, 그리고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날들이 있어요. 뭔가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날, 그리고 투표가 굉장히 또 많이 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청원 분석 및 시각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이 NLP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명사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소이 NLP를 사용을 할 건데, 코NLP를 사용하지 않고 왜 소이 NLP를 사용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이 지금 나온 지 좀 한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사용하기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이.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NLP를 그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에서 사용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이 NLP는 설치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 그리고 소이 NLP는 이제 그 김현중님이라는 분께서 개발하신 라이브러리인데, 파이콘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신 거를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공개가 돼 있어서 소이 NLP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이 NLP로 저희는 명사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이 NLP로 사용을 하는 거는 소이 NLP라는 기능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명사 추출하는 거랑 그 다음에 토크나이징 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거고요. 소이 NLP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드2백으로 단어 유사도를 볼 거예요. 그래서 단어 벡터를 만들어서 얼마나 단어들끼리 유사도가 있는지, 화면을 좀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단어들이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 국민청원 투표수를 이진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혹시 파이썬을 나는 좀 사용해봤다, 튜토리얼도 해보고 그래도 조금은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파이썬. 네. 그래서 나는 파이썬은 이 자리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예, 이 자리가 처음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리고 나는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들어봤다 하시는 분, 예, 예, 평소에 예, 좀 사용해보셨다 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에 다행히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예, 많이 안 오셔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튜토리얼은 완전 초보자 분들을 위한 예, 튜토리얼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시더라도 같이 따라해 가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튜토리얼이고요. 그래서 이진 분류를 해볼 건데 왜 이진 분류를 하냐, 투표수 자체를 예측을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표수를 예측을 하는 거랑 이진 분류를 예측을 하는 거랑 그 예측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진 분류일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수 자체를 예측한다. 그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 자체만 보고 이 국민청원은 얼마만큼의 투표수가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기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회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진 분류를 할 때는 분류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투표수가 얼마나 높게 나올 건지 낮게 나올 건지 그거를 예측을 할 때는 이제 회기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습에서는 진행을 하진 않지만 5번에 카테고리 분류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이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볼 건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두 개, 얘가 투표수가 이 텍스트만 보고 평균 투표수보다 높게 받을 건지 낮게 받을 건지 저희가 그거를 예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수를 높게 낮게 0과 1 둘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하는데 그 카테고리는 좀 더 다양해요. 그래서 17개인가 18개인가 10몇 개가 돼요. 카테고리 좀 많은데,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고 이 텍스트가 어느 분야의 텍스트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정치 외교와 관련된 분야인지 아니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인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지,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건데 4번하고 5번 노트북에 제가 이제 정확도를 구해보도록 했는데 5번 그 카테고리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처참해요. 예. 정확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예, 예측의 정확도가 낮은데, 그래서 왜 오늘 4번 그 이진 분류부터 해보냐, 이진 분류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거짓말 같지만 저는 100%까지도 예, 그 예측을 해요. 예, 100%까지 예측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보다 높게 투표수를 받을 건지 낮게 투표수를 받을 건지 이거를 예측을 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습을 해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 과연 내가 이걸 어디에다 써먹어야 하느냐 라고도 질문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그 대표적인 머신러닝 분류 예제로 등장하는 예제인데요. 그런 것들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목차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 이름은 박조은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이가 2명이 있어요. 2아이를 키우고 있고, 한 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한 명은 초등학생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아이가 그림 일기에 그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 책이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는 그림 일기를 그리고 있고,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딸은 한글을 공부하고 있고, 저는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앞에서 이제 코딩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요즘에는 노트북을 2개를 놓고 사용을 해요. 저희 아들도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스크래치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게임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그 스크래치로 많이 하진 않지만 간단한 게임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 정도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했던 분석이에요. 지금 이 분석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파이썬 데이터 분석 및 자연어 처리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준비물은 이제 여러분들 다 노트북 가지고 오셨는데, 노트북하고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 그 다음에 그 콜라보레이토리에 접속하기 위해서 지메일 계정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라는 시스템이 아직 구글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정말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구글 콜라보레이토리를 사용할 때와 지금의 콜라보레이토리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켜보고 나서 또 바뀌었네 하고 놀랐는데요. 정말 거의 엄청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육안에 들어오는 그런 기능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콜라보레이토리를 사용했을 때도 막 GPU를 지원한다고 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TPU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튜토리얼도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을 하실 때 주피터 노트북으로 배우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를 사용해서 이미 뭐 판다스라든지 넘파이,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할 사이클런, 아니면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1년 전만 하더라도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려면 텐서플로우를 다 설치를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다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콜랩이 없다면 크롬 앱스토어에서 콜라보레이토리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는데, 이 튜토리얼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링크로 가셔서 실습을, 콜라보레이토리를 설치하고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콜랩 리서치 구글.com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에 콜라보레이토리 기본적인 튜토리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튜토리얼을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자연어 처리하는 거에 입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트북, 여기에 있는 노트북을 이미 이제 사본 생성을 했다 하시는 분, 아직 사본 생성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트북을 일단 열어주세요. 이렇게 노트북을 열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어제 노트북을 열어봤더니 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여기 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대시보드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그래서 항상 노트북 너무 많이 열려있다고, 너무 많이 자원을 쓰고 있으니 좀 닫아줘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자주 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시보드, 간단한 대시보드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 불로 얘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이 연결된 것보다 더 먼저 봐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에디팅이라고 이렇게 연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노트북을 그냥 오픈을 하셨으면은 눈이 보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눈 표시가 보이시는 분? 이렇게 눈 표시가 보이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에 대한 실행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 가셔서 Save a Copy in Drive로 내 드라이브로 사본을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본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사본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탭에서 열어라 라고 되는데, 저는 제가 만든 노트북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본을 생성을 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노트북이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최근 파일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파일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 연필 표시가 안 보이고 눈 표시가 보인다, 눈이 보인다 하시는 분, 다 연필 표시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민청원 데이터를 또 잠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실행 권한까지 생기셨으니까. 그래서 국민청원, 청와대의 사이트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은 국민 누구나 다 올릴 수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누가 올렸는지 모른다라고 해요. 익명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투표도 익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그리고 삭제 기능도 없어요. 한번 올리면은 삭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복된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중복된 청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날, 뉴스가 굉장히 시끄러운 날, 그런 날 굉장히 도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이진 분류할 때도 볼 건데, 국민청원에 보면은 사이트에 가서 보게 되면은
투표수가 100을 넘는 그 투표수를 가진 청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특정 청원들만 인기가 있고, 지금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그 청원에 이제 답변을 받으려면은 혹시 몇 건 이상 국민청원에 투표를 받아야지 답변 대상 건이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네,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20만 건. 네,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네, 나와주시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고요. 20만 건 이상 받으면은 네, 답변 대상 건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20만 건 이상 답변을 받은 건들은 굉장히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지금 37만 건이에요. 근데 답변 대상 건은 이따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볼 건데 100건이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37만 건 중에 100건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이상치에 가까워요. 이상치라면 아웃라이어 값에 가깝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그런 데이터들은 다 제외를 하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마치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문 기사에 평균 연봉이 나와요. 근데 내 연봉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내 연봉보다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연봉의 이상치들 때문에 아웃라이어 데이터들 때문에 몇몇 임원들의 그 연봉 때문에 내 연봉이 너무 초라해 보이죠. 평균보다 못한 내 연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아웃라이어 데이터들은 좀 제거를 하고 저희가 이진 분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보이스 오브 피플. 너무 잘 만들어진 사이트라서 이 사이트에 직접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국민청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홍익대 학생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8년에 있었던 국민청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키워드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원을 클릭해 보면은 그때 그 투표를 많이 받은 그 국민청원들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설명이 있어요. 물음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만 줄일게요. 또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국민청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도 되게 친절하게 있고,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 키워드와 관련된 국민청원 목록이라든지 뉴스 기사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 데이터로 만든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분석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것과 유사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프로젝트와.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예요. 그래서 국민청원 16만 건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 5월 14일에 올라온 건데, 보면은 인권 성평등 20만 이상 청원 분야별 순위인데, 인권 성평등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안전, 환경, 문화예술, 체육, 정치개혁, 보건복지, 이렇게 분야별 순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단어를 보면은 저렇게 아기 대통령, 저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는 것도 저희가 오늘 실습을 하면서 직접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도구를 일단 소개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판다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혹시 판다스를 사용을 해보셨다 하시는 분? 네. 판다스 사용해보신 분들은 많으시네요. 그래서 판다스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판다스는 팬더 곰이 아니라 패널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수학을 전공한 웨스 맥키니라는 사람이 R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R과 되게 유사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판다스로 파이썬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약간 파이썬의 문법과 이질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생소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다스는 10minute 판다스라고 해서 10분 동안 판다스를 배워볼 수 있는 문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웨스 맥키니가 정말 10분 동안 그 영상에서 그 판다스, 10minute 판다스라고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몇 년 전 거라서 많이 판다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하고 맞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 그 10미니트 판다스를 작년에 데이걸즈 분들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10미니트 판다스를 이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번역한 내용을 보시고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다스의 치트sheet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판다스는 이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엑셀이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넘파이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치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각화 도구로 플롯라인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이썬에는 시각화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시본도 있고 매플러립도 있고 이런 플롯라인도 있고 플롯리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플롯라인이라는 걸 사용할 텐데 이 플롯라인은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라는 문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롯라인을 한번 익혀두시면은 저는 R은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 집에 R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R책을 이 플롯라인을 쓰기 전까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플롯라인을 사용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R책에 있는 시각화는 거의 이제 코드를 보면은 무슨 코드구나 하고 이해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롯라인의 장점은 파이썬에서도 쓸 수 있고 R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이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라는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이진 분류를 해볼 텐데 사이킷런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것도 사이킷런의 치트sheet이고요. 그래서 저기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서 샘플이 50개 이하냐라고 하면은 50개보다 적다 하면은 데이터를 더 모아와라. 그 다음에 이게 분류인지 회귀인지 클러스터링인지 차원 축소인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제 내가 사이킷런을 쓰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요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오늘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491메가예요. 용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491메가고 저희는 이거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요 CSV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그 워닝 메시지는 다 지우도록 했어요. 띄우지 않도록 했어요. 왜 워닝 메시지를 띄우지 않냐면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여기 튜토리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실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워닝 메시지가 뜨면은 되게 놀라세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워닝 메시지가 떠서 당황하시지 않고 이제 에러 메시지만 뜨도록 이제 워닝 메시지는 뜨지 않도록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판다스하고 플롯라인하고 이제 판다스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버전 차이 때문에 플롯라인이 버전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저희 조교님께서 이 버전을 잘 맞춰주셨어요. 작년 파이콘에서 튜토리얼을 했을 때는 최신 버전으로 해도 다 상관이 없었는데 판다스가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래서 판다스를 그냥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설치된 거를 사용할 때는. 근데 저희는 따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주실 건데, 여기 있는 워닝은 일단, 무시를 해도 저희가 실습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판다스와 넘파이,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이제 카테고리컬 D타입이라고 해서 그래프의 값을 정렬해 보기 위한 요거까지 임포트를 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시각화 도구로 사용을 할 플랫라인도 임포트를 해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다스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볼 건데요. 판다스로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CSV 파일,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봤던 이 CSV 파일을 이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으로 로드를 해와야 될 거예요. 이 로드를 해올 때, 파이 드라이브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구글 오어스를 사용을 해서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튜토리얼을 하기 전에 인증을 해놔서 여기 인증하는 메시지가 안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파란색 메시지로 인증하라고 링크가 뜰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클릭을 하고 가시면은 내 이메일 주소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인증 키가 떠요. 그 인증 키를
거기 네모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네모 두 개를 클릭을 하면은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네모 칸이 있을 텐데 요 코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네모 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네모 칸에다가 그 키를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조교분들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증을 하고 키를 API 키를 넣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안 되거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노트북을 실행을 하실 때는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에서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Shift 엔터만 계속 눌러주시면 그 셀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사용법은 아나콘다 노트북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혹시 API 키 인증이 됐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API 키 인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또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쪽에 와주세요. API 키 연결이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셀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URL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URL을 하나를 넣어놨는데 이 URL은 어떤 URL이냐면요. 여기 petition.csv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해서 보면은 여기에 링크가 떠요. 공유 가능한 링크. 그래서 지금 화면이 제가 너무 키워놔서 여기에 그 공유 가능한 링크를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그 링크를 지금 복사해 오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CSV 파일을 올리고 판다스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CSV 파일을 공유 가능한 링크로 가져와서 넣고 여기에서 이 ID 값만 뽑아 올 거예요. 사실 이 ID 값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는이라는 여기 equal 그 연산자를 스플릿을 해줬어요. 그래서 파이썬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0번째 인덱스가 아니라 저 는으로 분리를 해줬을 때 0, 1,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찍어주게 되면은 이 아이디만 찍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크롤링 해온 데이터는 제가 출처를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 GitHub 저장소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크롤링 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국민청원 크롤링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GitHub 링크로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 CSV 파일을 이제 읽어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판다스에서 read_csv를 통해서 이 petition.csv를 불러올 텐데요. 이거를 불러오기 전에 이 위에 요 코드를 이거는 따라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그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를 열어보게 되면 왼쪽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petition.csv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국민청원 CSV 파일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다운로드를 했는데도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리프레시를 하시면은 여기 이 CSV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굳이 올리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업로드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업로드 버튼을 사용을 하셔서 CSV 파일을 그냥 여기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이 있는 위치에다가 업로드를 하시고 여기에서 코드로 제가 ls라는 명령어를 하나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콜라보레이토리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청원 petition.csv 파일이 여기에 있는 거를 그 목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한 CSV 파일을 판다스로 읽어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etitions의 쉐이프를 찍어 보게 되면은 몇 행 몇 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37만 7,756건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일주일 전에 그 국민청원 데이터예요. 그 국민청원이 시작된 시점부터 일주일 전까지의 데이터고요. 그리고 인덱스 컬럼을 제가 0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 인덱스 컬럼을 0으로 지정을 해서 0번째 이 아티클 아이디가 그 인덱스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헤드에서 0을 해줬는데 제가 기본값이 5개예요. 그래서 헤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일을 뭐 크롤링 하거나 로그 파일을 저장을 막 할 때 파일을 미리 읽어볼 때 헤드나 테일로 읽어보잖아요. 터미널에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드로 읽어오게 되면은 그 파일의 윗부분 5개만 기본적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정 숫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개수만큼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국민청원이 시작된 날짜는 2017년 8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아티클 아이디가 21로 시작해요. 그래서 21로 시작한다는 거는 그 앞에 20개의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지워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고 앞에 20개는 지우고 국민청원 사이트를 오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티클 아이디가 21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1번부터 시작하고 최근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테일로 3개만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파일 로드가 됐고 37만 건이 있는 것까지 쉐이프를 찍어 보셨고 그 다음에 헤드와 테일로 미리 보기를 해서 봤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특정 컬럼만 볼 수가 있어요. 판다스에서. 그래서 컬럼스를 찍어서 요런 컬럼들이 있구나. 그래서 요 컬럼들을 이제 분석을 해 봐야겠다. 이제 파일 미리 보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은 스타트와 엔드가 있고 앤서드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트 컬럼이 있고 카테고리, 타이틀,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사이트와 비교를 해보면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앤서드는 얘가 답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예요. 그 다음에 보트는 투표를 몇 건을 받았는지. 그래서 보면은 9건, 17건, 0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최근 것도 보면은 이미 끝난 청원이에요. 이 청원들은. 한 건, 4건, 한 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받은 국민 청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안전, 환경, 기타, 미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목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맨 첫 그 국민청원이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제안이에요. 그리고 최근 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틀과 컨텐츠의 일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목과 내용의 일부. 내용을 확인해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 아티클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티클 아이디를 국민청원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아티클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해서 보면은 그 해당 청원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해당 청원의 그 아티클 고유 아이디가 저 아티클 아이디예요. 그럼 이 패티션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보고 싶어요. 그럴 때 판다스의 인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스타트, 엔드, 앤서드, 보트, 카테고리 이런 컬럼들이 있고 저 카테고리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보면서 얘는 인트 타입이고 오브젝트 타입인데 특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좀 변경해 줘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 스타트와 엔드를 이미 위에서 판다스에서 그 데이터를 pd 언더바 리드 csv로 리드 언더바 csv를 불러올 때 parse date를 해줬어요. 이 parse date를 해줬기 때문에 저 밑에서 인포를 찍어봤을 때 얘가 데이트 타임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려갔네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파스 데이트를 해주지 않게 되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날짜를 그 데이트 타임 형태로 처리를 해서 뭔가 날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타입을 변경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 CSV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런 전처리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미 데이터를 로드해 올 때 저희가 전처리를 해주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 그 판다스에서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저 되게 좋아해요. 데이터를 요약을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물음표를 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자세한 이 공식 문서를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 뿐만 아니라 내가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기능들, 내가 뭐 인포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공식 문서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룹 바이 뭐 이런 거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음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공식 문서가 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고 그 파라미터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스니펫 코드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디스크라이브를 보면은 디스크라이브는 별도의 옵션이 없으면은 수치 데이터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위에서 인포로 찍어봤을 때 수치형으로 된 데이터가 answer, bot, 카테고리, answer, bot가 수치형 데이터예요. 그 in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nt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끄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answered와 bot가 수치형 데이터라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본 걸 보면은 카운트 값,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민, 평균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4분의 수에 대한 요약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트의 평균 좀 수치가 지금 일반적인 인트 형태로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이제 데이터를 쪼개서 본다든지 따로 본다든지 해서 만약에 이렇게 너무 크게 보인다 할 때는 보츠에 민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그냥 그 자리에서 구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맥스 최대값 어떤 게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았을지 보면은 몇 건이죠? 가장 많이 119만 건이 가장 많이 투표 건수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거 그거는 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판다스에 넘파이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요약을 해보실 수도 있고 디스크라이브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디스크라이브에는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요약만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음표를 보게 되면 공식 문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 가서 보면은 여기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은 include all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건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요약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수치형 데이터만 보여달라. 나는 오브젝트만 보고 싶다. 그럼 include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특정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브젝트 타입만 보고 싶다라고 다시 옵션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츠를 빼면 투표수를 제외를 하면은 카테고리 타이틀 컨텐츠에 대한 요약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뭐냐라고 해서 여기 보여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청원은 굉장히 도배가 많이 올라왔던 청원이에요. 보면은 같은 타이틀로 3018건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그 도배가 많이 된 청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민청원이 이제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런 도배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배가 많이 올라온 날, 이날 국민청원이 거의 최다로 올라온 날이었어요. 그 건수로. 근데 투표수를 봤을 때는 저희가 이 노트북 그 뒤쪽에 가보면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에 투표가 많이 됐느냐 하면은 또 다른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청원이 투표가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 투표가 일어난 것과 이제 청원이 올라온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지, 결측치는 어떤 값일까요? 결측치. 네. 네, 측정이 안 된 값. 그리고 네. 네, 널값. 네, 이런 것들이 측정이 안 되고 널값인 것들이 이제 결측치인데요. 그래서 이 널에 썸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결측치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국민청원 데이터는 크롤링을 해온 데이터예요. 국민청원 뭐 사이트에서 뭐 다운로드 받거나 한 데이터가 아니라 크롤링을 해온 데이터라서 그 국민청원 데이터에도 이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 하나가 이제 크롤링 하다가 빠진 건데, 요거 하나 빼고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결측치가 거의 없어서 결측치를 그다지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 국민청원 데이터에서는. 다른 데이터 셋들을 다룰 때는 이 결측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래서 답변 대상 이제 청원 컬럼을 이제 다시 만든다. 여기 answered라고 컬럼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준 건데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이 몇 건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20만 건이 넘는 청원에 대해서 answer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비교 연산자, 얘는 20만 건이 넘는 청원을 가져오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만 건이 넘으면은 answer라는 새로운 컬럼에다가 true와 false로 담아줘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코드가 제가 이미 다 작성해 놓은 거라서 이걸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특정 그 코드만 분리를 해서 위에 새로운 셀을 만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만 건이 넘는 것만 이렇게 가져와라 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0만 건이 넘는 애만 가져와라 라고 만들어줬고, 얘가 20만 건이 넘는 것만 true, false로 만들어서 담아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answer라는 새로운 컬럼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는 컬럼이 7개였는데 지금은 8개로 1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맨 끝에 answer라고 해서 새로운 컬럼이 생성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일도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answer라고 새로운 컬럼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원 기간 보면은 start와 end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청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와 엔드에서 스타트를 빼주게 되면은 그 청원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2개를 빼서 듀레이션이라고 또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줬어요.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계속 판다스에서 이런 분석을 위한 새로운 컬럼들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래서 answer와 듀레이션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듀레이션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value count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 value count는 같은 값끼리 모아서 그 같은 값끼리의 썸을 구해줘요. 그래서 그룹화한 값에 저희가 SQL 쿼리를 사용할 때 그룹 바이를 해서 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듀레이션에 있는 값들을 그룹화해서 모아주고 그 각각의 값들이 몇 개인지를 세워줘요. 그래서 보면은 30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90일, 7일, 15일, 60일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7일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60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90일, 청원 기간이 90일인 거는 꼭 답변이 된 건 중에 어떤 그 청원 건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0일이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진행이 됐던 청원인데, 이런 청원이 그 90일 동안 청원이 됐고 답변 대상인 건이었어요. 그리고 60일인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0일이었던 것 중에 답변을 받은 건, 그래서 헤드로 위에서 5개를 찍도록 했는데 1개밖에 없어서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요 인권 성평등 요 카테고리에 있는 이 청원이 60일이었고, 청원 기간이 60일이었고 답변 대상 건이고, 그 다음에 30일이고 답변 대상인 건을 보게 되면은 75건인데,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청원이 답변 대상권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청원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답변 대상 청원권이 75건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답변 대상 청원권이 100건이 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투표수가 20만 건 이상 되는 청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청원 기간이, 그래서 최근 거를 보게 되면은 2019년 2월 6일, 예, 에 수집된 게, 예, 끝난 청원까지, 예, 수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청원 기간이 7일이고 답변 대상인 건을 보면은, 이제 날짜별로 보면은, 2017년 8월 19일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민청원이 이제 도입이 되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예, 투표를 받아보자.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이 청원 기간을 계속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건수가 많은, 예를 보면은 다시 너무 많으니까, 네, 30일로 대부분, 네, 30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7일이었던 적도 있고 60일이었던 적도 있고 90일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청원이, 예, 운영 정책이, 예, 계속 바뀌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분야의 청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답변 대상 20만 건 이상 청원에서 투표를 받은 청원에서는 인권, 성평등, 안전, 환경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전체 청원을 대상으로 구했어요. 정치개혁, 기타, 인권, 성평등, 안전, 환경 이런 분야의 청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치개혁의 청원이 특히나 많은데 도배가 굉장히 많아요. 정치개혁 쪽에. 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제가 분석한 거에서 봤을 때 이것보다 20만 건 이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개혁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정치개혁 분야에는 좀 도배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원이 얼마 동안 집계되었는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509일 동안, 예, 집계된 청원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구한 거고요. 그래서 509일 동안 청원이 올라온 것들, 그래서 청원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예, 509일치의 청원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이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를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청원의 개수, 어느 카테고리에 청원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투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아까 사용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 더 복잡해요. 밸류 카운트를 썼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뭔지 궁금하다 할 때는 얘를 복사를 해요. 그래서 물음표를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공식 문서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 문서에서 보면은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제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어떻게 계산할지, 기본값은 평균값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썸값을 지정을 해줬어요. 다 더해라 라고, 예, 썸값을 지정을 해줬고, 그래서 투표값을 다 더해줘라. 그래서 인권, 성평등 쪽에서, 예, 투표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전, 환경, 정치개혁, 기타, 육아, 교육 순으로, 예, 투표가, 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투표수와 청원 개수를 봤을 때 카테고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투표가 많이 일어나는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청원이 많이, 예, 일어나는 카테고리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소트 밸류스라고 해서 투표수로 소트해서, 예, 보여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법들은 어떻게 보면 판다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언제 다 익히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음표를 통해서 이제 공식 문서를 쉽게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노트북 안에서. 그래서 노트북 안에서 쉽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콜라보레이토리의 또 장점이 오류가 나면은 그 오류에 스택 오버플로우 링크를 바로 같이 링크를 해줘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해당되는 그 질문들을 바로 가서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날, 언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 그래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날을 보면은
그날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날일 거예요. 2018년 10월 17일, 그 다음에 10월 31일인데, 이날, 2018년 10월 17일 전까지 투표수가 100만 건을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국민청원에. 근데 2018년 10월 17일에 100만 건을 넘었어요. 투표수가. 예, 엄청나게 뜨거웠던 이슈였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슈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노트북을 분석해 보시면서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청원을 많이 받은 날과 투표를 많이 받은 날을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분석도 해봤고요. 지금 시간이 2시 2분이에요. 그래서 이 실습이 노트북 4개를 다 하기에는 좀 많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 밑에 실습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그 실행을 하시면서 그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각화는 저는 플롯9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했어요. 근데 이 시각화를 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저는 한 2-3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라고 이제 그냥 골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간단한 걸로 봤을 때는 C본이 가장 간단하고 이제 문법이 가장 간단하고 화려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C본도 그렇고 이 플롯9도 그렇고 다 매플라립을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매플라립으로 시각화를 하려면 굉장히 코드가 길어요. 그런데 그 긴 코드를 C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코드로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플롯9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R에서도 이 플롯9에서 썼던 문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라이브러리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딱 어떤 시각화 툴을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에스테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롯9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에스테틱 X축, Y축에 어떤 데이터 지정을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스케일,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 어떻게 조정해 줄 건지,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그 라인 차트를 라인 플롯을 쓸 건지, 바 플롯 쓸 건지, 포인트 플롯을 쓸 건지 이런 것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통계적 수치라든지 팩스잇을 통해서 여러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볼 건지,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얘를 축을 뭐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실습 코드에 보면은 이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 그램 오브 그래픽스의 기본적인 문법을 대부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ggplot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담아주고 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몇 개의 그 청원이 집계되었는지를 보고 싶어요. 청원의 개수를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그래프에 다 깨져 보여요. 이 밑에 이렇게 밑에 그 한글 폰트가 깨져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글 폰트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롯9은 매플라립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플라립에서 한글 폰트 지정해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한글 폰트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콜라보레이토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는 나눔고딕 폰트를 설치를 해 줬어요. 그래서 나눔고딕 폰트를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플라립을 불러와서 폰트를 나눔고딕으로 기본 글꼴을 설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시각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글씨가 다 깨져서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깨져 보이는 거를 폰트를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플라립으로 기본 폰트, 나눔 고딕으로 폰트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글씨가 겹쳐 보이지 않도록 로테이션을 60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글씨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출력이 되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카테고리별 투표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미리 좀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행을 해 보시면 실제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정치개혁 분야에 청원이 가장 많았었어요. 저희가 밸류 카운트로 그 청원의 개수를 구했을 때도 이 정치개혁 분야가 가장 많이 있었는데요. 그 투표수를 봤을 때는 인권 성평등에 가장 많아요. 투표수가. 그리고 인권 성평등 그 다음이 안전 환경 순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쉬는 시간을 언제로 하려고 했었냐면 2시 10분부터 20분까지 쉬는 시간을 하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2시 8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시기에 그 투표가 많이 되고 청원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제가 라인 플롯으로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플롯으로도 그렸어요. 그리고 저 맨 끝에 보면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단어 수와 그 내용을 시각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단어 수, 제목의 단어 수하고 내용의 단어 수가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그 텍스트 분석을 하실 때 이 시각화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길면은 내용도 길까, 제목이 짧으면은 내용도 짧을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단어의 개수를 구해서 시각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그 시각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을 해서 이 나머지 시각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실행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노트북을 열어주시면 돼요. 여기 노트북 중에서 소이 NLP로 명사 추출해서 워드 클라우드 그리기. 소이 NLP를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에는 뭐 판다스라든지 넘파이,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까 판다스도 내가 원하는 버전을 사용을 하려면 설치를 해줬어야 됐고 플롯9도 설치를 해줬었어요. 매플라립이라든지 시본 이런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버전을 사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이 NLP를 설치를 했고요. 이 소이 NL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콘에 가서 파이콘 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콘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김현중님의 발표 그 자료가 있어요. 김현중님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이 소이 NL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다스, 넘파이, 그 다음에 RE라는 거를 인풋을 했는데 RE는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의 약자예요. 그래서 파이썬에 들어가 있는 그냥 표준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그 정규 표현식을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정규 표현식은 이제 한글 데이터라든지 영어 데이터라든지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이 정규 표현식을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데이터 전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정규 표현식을 로드를 했고요. 구글 드라이브 인증을 이미 해주었기 때문에 따로 인증하라고 메시지가 뜨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 이 그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이 초기화가 되어서 다시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 API 키를 복사를 해 주셔서 그 링크에 넣어 주시면은 이제 그 인증이 되고 이제 요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다운로드를 해 주셔도 되는데 아마 이미 있을 거예요. 여기 파일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새로 고침을 해서 볼게요. petition.csv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 내 네트워크를 또다시 낭비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요 셀을 두 개를, 요 내용을 라인을 분리를 해주는데요. 바로 petition.csv 파일을 불러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 petition.csv 파일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DFL 쉐이프로 아까와 동일하게 37만 건이 있고요. 테일로 그 뒤에서 최근 데이터만 봤어요. 최근에 이런 그 청원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데이터로 이제 청원 내용을 가져올 거예요. 저는 돌봄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초등, 보육 이런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뭐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뭐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걸로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그 관심사에 맞는 데이터로 불러오게 했냐면요. 워드 클라우드가 생각보다 그릴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넣고 그리면은 그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지금 14,000건을 불러왔어요. 이 키워드로 타이틀과 컨텐츠에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청원만 뽑도록 했어요. 추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키워드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 5어 연산자예요. 이게 들어가거나 이게 들어가거나 이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 파이프를 걸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를 써주게 되면은 그 키워드만 뽑아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링 매치로 해서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 컨텐츠에서는 멀티라인이라고 따로 옵션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체 라인에서 불러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케어의 헤드, 테일. 저는 이제 요 케어라고 그 데이터 프레임도 새로 만들어줬어요. 요 키워드에 맞는 걸로. 그래서 요런 키워드에 맞는 청원만 그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봤더니 뭐 학교 급식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샘플로 보고 싶은 인덱스 여기에서 24번 인덱스 그 아티클 아이디가 24번인 것만 제가 가져와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24번인 것만 보면 요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토큰화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토큰화 한다는 거는 별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문장이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바 단위로 데이터를 나눠줄 거예요. 리스트 형태로 담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 형태로 담아주는 과정이 이 토큰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SOE-NLP의 토큰화 그 기능을, 그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했는데, 이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앞에서 가져왔던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 ID 값을 불러올 때 스플릿 함수를 통해서 는을 통해서 그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해서 그 값을 ID 값을 가져왔었어요. 이렇게 값을 스플릿을 해준 거를 여기에서 저 스플릿에서 는을 넣었었는데 이 토큰화 하는 데다가 그냥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스플릿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토큰화를 해줘요. 그래서 토큰화 할 때는 저는 그냥 SOE-NLP를 써보고 싶어서 SOE-NLP를 좋아해서 SOE-NLP를 사용을 해서 토큰화를 했는데 그냥 토큰화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단어 타이틀에서의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항목의 수를 세어봤더니 5개. 그 다음에 컨텐츠에서 세어봤더니 125개예요. 그래서 컨텐츠로 이제 계획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컨텐츠에 보면은 이렇게 그 대시하고 n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시, 죄송해요. 제가 가끔씩 잘못 얘기할 때가 있는데, 다들 잘 이해는 해주시더라고요. 네, 대시가 아니라 역슬래시였어요. 역슬래시하고 n이 그 뉴라인 태그가 있는데요. 이 뉴라인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계획 문자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타임을 찍어주게 되면요. 이렇게 이 프리 프로세싱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이 밑에다가 찍어줘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이렇게 타임을 찍어주게 되면은 이거 데이터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오래 걸리는 코드에는 이렇게 타임을 찍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다 찍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토큰에서 샘플 인덱스에서 얘는 3개만 불러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apply라는 것도 판다스에서 apply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특정 함수를 여기에다가 펑션 같은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전처리 하는, 여기 보면은 이런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토크나이즈 하는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apply에 넣어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로우를 우리가 포문을 돌면서 얘를 실행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얘가 전체 각각의 로우를 행을 돌면서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문장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토큰화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일부 10개만 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시각화를 할 때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라는 것도 매플라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플라립과 동일하게 폰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폰트를 불러와서 폰트를 설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해서 pip 인스톨 워드 클라우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스탑 워드라는 거를 넣어줬는데요. 이 스탑 워드, 오늘 이제 앞 세션에서도 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키노트 세션 다 들으신 분들 불용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문장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그 단어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를 않아요. 그런 단어들을 불용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워드 클라우드를 그렸을 때 이런 불용어들 때문에 다른 중요한 단어들이 가려져서 잘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용어는 나는 제거하고 보겠다라고 해서 리스트에다가 이런 불용어를 넣어줬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시거나 하시면서 이 불용어는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단어들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단어는 빼고서 그려요. 그래서 이 불용어를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이 스탑워드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NLTK라는 거를 사용한다. 근데 아쉽게도 NLTK가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NLTK의 불용어들이 이미 정의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영어를 사용한다 할 때는 NLTK에 있는 불용어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없기 때문에 한국어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불용어 리스트를. 그래서 불용어 리스트를 만들어줬고 여기 스탑워즈라는 곳에 이 불용어 리스트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불용어 리스트를 지정을 해주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워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토큰화 해줬던 거를 다시 붙여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다음 것도 시간 관계상 좀 미리 실행을 해 놓을게요. 이 다음 밑에 거는 노운 익스트랙터라고 해서 명사 추출기예요. 그래서 너무 불용어가 제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어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명사만 추출을 해서 명사만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볼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근데 여기 하고 다른 이런 있고 같은 이 같은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단어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너무 쓸데없는 단어들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가 예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이NLP에서 명사 추출기를 사용을 해서 명사만 추출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면 조금 더 예쁘게 그려져요. 네, 그래서 명사만 추출해서 그렸더니 초등학교, 교사, 교육, 어린이집, 아이, 국민, 한국 이런 식으로 찍혔어요. 근데도 여전히 불용어들이 많아서 예쁘게 그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더 예쁘게 그리려면은 키워드를 추출한다든지 해서 그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튜토리얼이라서 일단
요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워드 투백으로 단어 유사도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도 이 시간 관계상 이 워드 클라우드 단어 유사도 보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워드 투백은 그 특정 단어가 이제 그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워드 투백을 개발한 그 라딤 라휴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아까는 네트워크에 들었는데 지금 되네요. 그래서 이분이 거제도에 살고 있다라고 트윗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어딘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도 자기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아직도 한국에서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한국에 살고 계시다니까 왠지 너무 반갑고 친근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워드 투 매직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워드 벡터, 저희가 이제 이 다음 노트북에서 이진 분류를 하면서 단어를 벡터화 해줄 거예요. 단어를 벡터화 해준다는 거는 단어를 그냥 그 단어 그대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해하게 해주려면은 얘를 숫자 형태로 바꿔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 숫자가 너무 스팔스해요. 너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너무 그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스파스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 스파스한 벡터를 덴스 벡터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워드 투 백이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를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벡터화 해주다 보면은 그 의미를 보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의미를 비슷한 단어는 비슷한 위치에 있다. 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여기 설명도 좀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쭉 실행을 해서 보면은, 워드 투백으로 그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가 이 실습이에요. 그래서 워드 투백으로 학습을 해서 보게 되면은, 특정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얘가 알아서 찾아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모든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습 시간도 적고 빨리 그 결과를 보기가 어려워서 여기에서도 아까 실습과 마찬가지로 특정 키워드만 보도록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런 주식이라든지 공매도 한때 공매도가 굉장히 핫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공매도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놓고 했어요. 그 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은행, 금융, 주식, 공매도, 그 다음에 P2P 이런 거 제가 한때 P2P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봐서 네. 그래서 P2P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을 추출을 해주고 여기 주식하고 부동산이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지 걔를 그 숫자로 수치화돼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얘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다라고 추출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시각화해서 보게 되면은 그 비슷한 단어들끼리 비슷한 벡터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노트북을 다 실행을 해서 보면 좋은데 일단 그 다음 노트북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진 분류로 넘어갈 텐데 얘를 실행을 해놓고 이진 분류 설명이 끝날 때쯤이면 그것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진 분류를 하면서 기계학습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보통 기계학습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기계학습은 이건 사이킨런을 직접 개발한 안드레아스 밀러라는 사람이 특정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 자료에 있는 그 링크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풀 버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아스 밀러, 저는 이분을 깃허브에서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튜토리얼도 되게 많이 진행을 하세요. 책도 쓰셨지만. 그래서 그 튜토리얼 자료도 추천을 드려요. 이 안드레아스 밀러 깃허브 리파지터리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퍼바이스드 머신러닝하고 언스퍼바이스드 머신러닝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의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검증 자료요? 검증 자료는 어떤 거? 검증 자료? 테스트 셋이요? 테스트 셋이 있고 없고. 정답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네. 그 정답이라고 하면은 예, 맞아요. 레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따가 제가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그 레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 그 사이킨런 치트sheet에 보면은 그래서 레이블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리그레이션이냐로 나뉘는 거는 이제 레이블이 있으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리그레이션이냐로 가는데 만약에 레이블이 없다 할 때는 클러스터링이나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으로 그 화살표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특정 그 레이블이 있고 없고는 정답이에요. 여기서 클러스터링은 뭔가 군집화하는 거예요. 얘를 비슷한 카테고리로 모으는 거고,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저희가 방금 전에 제가 돌려놨던 노트북에 있는 실습이에요. 3번 노트북에 차원 축소라는 거예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는 거는 이 노트북이 다 실행이 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벡터가 여기에 보면은 워드 투백으로 벡터를 뽑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가 뽑혀요. 공매도라고 이건 유사한 단어를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단어의 벡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단어 벡터를 XY 축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 차원을 축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 디멘셔널리티 아까 방금 전에 소개했던 여기서 소개했던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원이 큰 거를 차원을 축소를 해서 XY 축으로 바꿔줘요. 차원 축소 기법 여기에서는 TSNE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TSNE 코드가 있어요. TSNE로 차원 축소를 해서 여기에서도 일부 단어에 대해서만 찍어보도록 했어요.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차원 축소를 해서 XY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X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피의 XY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XY 좌표에다가 얘가 그 찍어주게 되는 거예요. 스캐터 차트를 찍었는데 여기 스캐터 차트를 찍으면서 여기에 어노테이트를 해서 단어를 같이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뭐 여기는 같이 있죠. 근데 고통 속에도 같이 있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끼리 그 붙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단어가 너무 많으면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일부 단어만 찍게 했는데 여기 보면 것입니다, 때문입니다, 있습니다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이 비슷한 위치에 벡터가 위치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원 축소 기법은 이렇게 시각화할 때에도 쓰지만 사실 다른 때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시각화할 때 굉장히 유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저희가 저렇게 시각화를 해보는 그 실습 내용을 지금 봤어요. 그 클러스터링은 군집화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보통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슈퍼바이스드 머신 러닝이에요. 지도학습. 지도학습인 거고, 그리고 여기엔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레이블이 필요를 해요.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레이블을 넣고 모델을 만들어주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예측을 해요. 그 모델을 만든 거를 가지고 그다음 테스트 레이블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저는 잘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만의 단어로 풀어봤어요. 기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든지 수능 시험을 봐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봐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열심히 시험 공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춰보면서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시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 그 테스트 데이터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시험을 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내 정답하고 맞춰봐요. 나는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맞췄을까?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수능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90점 이상 맞았다. 그러면은 실전에서도 90점 이상 맞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90점까지는 못 맞아도 그래도 한 85점까지는 맞겠다. 왜냐면은 떨려서 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면은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머신러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얘를 학습을 시킬 거냐면요. 국민청원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저희가 7대 3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70%는 이제 트레인셋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텍스트셋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70개는 트레인셋이고 아래에서 30%는 텍스트셋이에요. 그래서 이 70%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가 평균보다 높을지 낮을지 얘를 계속 공부를 시켜요. 이 텍스트에는 평균보다 높을 거야. 이 텍스트는 평균보다 낮을 거야. 그래서 얘를 계속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는 게 핏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핏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딕트를 해요. 나머지 30% 걔는 정답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그 정답을 제공해주지 않고 텍스트만 던져줘요. 이 텍스트 가지고 알아서 예측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예측을 해요. 그리고 내 정답 평균보다 높을까 낮을까 얘 이제 채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서 이 정답이 평균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 텍스트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하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예.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오늘 키노트에서 그 몇 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랜덤 포레스트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킬 거고, 저기 X트레인, Y트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X트레인에다가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 기출 문제를 넣어줄 거고 Y트레인에다가 기출 문제의 정답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잘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다가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랜덤 포레스트가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전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전 시험을 본 거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채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봤다라고 해서 실전도 잘 본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는 굉장히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실전에서 수능 시험 내가 모의고사 굉장히 잘 봤었는데 떨리거나 아니면 내가 엉뚱한 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채점을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이 데이터셋을, 트레인셋을 쪼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계속 채점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거예요. 트레인셋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테스트셋으로 이제 예측한 다음에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답과 채점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로 예측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진짜 모의고사에서 나는 항상 100점을 맞았는데 실전에서 80점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여기에서 보면 저 오버피팅이라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모의고사는 진짜 너무 잘 봤는데 실전에서 망쳤다. 오버피팅이고, 나는 아예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못 봤다 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일까요? 네, 언더피팅이겠죠. 그래서 공부를 적게 했으니까 언더피팅 적게 잘 못 예측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엉뚱하게 공부를 한 거죠. 그 모의고사 그 문제집을 원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집은 내가 진짜 완벽하게 푸는데 출제자가 누군지 실전에서 잘 못 봤다 할 때는 오버피팅. 그래서 우리는 저 스윗 스팟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최저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노트북 이제 4번 노트북으로 갈 거예요. 투표수 이진 분류로 가고요. 중간에 실습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크게 손을 들고 계시면은 저희 조교분들께서
가셔서 알려드릴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중간에 진행하다가 오류가 난다든가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크게 손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 조교분들이 지금 매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뒤에서. 그래서 가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예, 그렇게 가서 도움을 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청원 데이터로 예, 이진 분류하기 해서 하나씩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다스, 넘파이, 예,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머신러닝으로 예측하기 전에 데이터를 아까 많이 봤잖아요. 분석도 해보고 그 국민청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도 보고 근데 저는 이거를 분석할 때 신문 기사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 혹시 분석해 놓은 건 없나? 아니면은 기사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나?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그 보이스 오브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요런 사이트도 보고 내가 한 분석이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네. 이 사람도 이런 거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내가 이제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분류해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도배성 그 게시물이 많아요. 근데 그런 도배성 게시물들은 투표수가 0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1인 것도 있어요. 0인 것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걔는 그냥 아웃라이어 데이터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500건 이상 투표를 받은 것만 나는 그냥 트레인 셋으로 그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불러오려고 해요. 그래서 remove outlier라고 해서 그 다음에 20만 건을 넘는 게 아까 봤을 때 100건이 되지 않았어요. 다 더해도. 그래서 그 청원 대상 건이 20만 건 이상인 거는 그 텍스트에 이거를 저희가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얘 평균을 넣게 되면은 이 평균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는 평균 연봉과 신문 기사에 나오는 평균 연봉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높은 평균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아마 중앙값, 평균값이 아니라 미디언 값을 쓰는 게 적당을 할 거예요. 미디언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 값을 사용을 했어요. 실습을 하실 때 민값을 사용하셔도 되고 미디언 값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평균 값이나 중앙 값 중에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평균 값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아웃라이어 데이터들은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카피를 해주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카피하지 않고 그냥 변수에 담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변수에 담아주게 되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컬럼을 만든다든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얘는 어떤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피라는 거를 통해서 복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주실 때는. 그래서 DF라고 해서 새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예측할 거는 이 투표수, 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진 분류 대상을 정할 건데 일단 답변 대상건이 몇 건인지를 보면 answered가 1인 거, 여기에서는 0건이에요. 왜냐하면은 20만 건 이상인 거는 다 제외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보면은 투표 건수는 보면은 요 앞쪽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보면은 여기가 25,000건인데 25,000건보다 훨씬 더 아래에 몰려 있고 그 이상인 거는 정말 소수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투표수를 평균보다 높게 혹은 적게 받는지 예측해 보기인데 얘를 평균이 아니라 미디언으로 만약에 실습을 하면은 조금 더 값이 저보다 더 정확도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트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냥 거긴 다 0으로 넣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평균보다 높으면은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만들어준 그 컬럼에다가 1이라고 값을 세팅해 주었어요. 그래서 값을 넣어주고 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불리언 타입이에요. true냐 false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0과 1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진 분류를 할 때 불리언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인트로 s 타입이라는 걸로 그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변경을 해줬어요. 그리고 위에서 5개만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들어가 있나. 그래서 얘가 보트, 파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해서 제가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줬는데 이 컬럼이 들어갔고요. 이 컬럼에서 얘가 제대로 값을 생성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컬럼 값만 따로 보고 싶어요. 그럼 보츠에다가 요 파지티브, 네거티브 요 컬럼을 가지고 와서 얘만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평균이 아까 몇이었죠? 네, 5,674였어요. 근데 5,674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요 이상인 값들은 생각보다 적어서 미디언 값을 아마 예측하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민 값으로 예측을 했고요. 얘는 평균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값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13번 인덱스 값을 한번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타이틀을 보면은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리고 얘의 텍스트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진 분류를 할 때 타이틀은 사용하지 않고 컨텐츠만 사용할 거예요. 타이틀도 같이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럴 때는 타이틀하고 컨텐츠하고 더해서 같이 토커나이징 해주거나 해줘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20만 건 이상 되는 데이터들은 약간 아웃라이어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쓰더라도 걔가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변수를 추가해주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걔가 진짜 답변 대상 건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신문 기사를 같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그 키워드로 신문 기사가 어느 정도 쓰여졌는지 그거를 피처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날 얘가 과연 그 답변 대상 건이 될지 안 될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처들을 추가해서 같이 사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텍스트에서 여기 미리 보기를 해서 보면은 계획 문자도 들어있고요. 괄호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봤을 때 숫자가 의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일단 숫자는 빼고 보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숫자는 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제가 그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특정 특수 문자만 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빼고 싶은 문자만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나는 뭐 이모지라든지 그 특수 문자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수 문자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한글하고 영문만 남기고 다 빼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 문자도 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아니면 숫자까지 사용하겠다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는 숫자까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다음에 영어 텍스트랑 한글 텍스트만 남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백으로 다 치환을 하도록 했더니 공백 값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백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하나로 바꾸도록 했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줄 건데 데이터 전처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처리는 미리 스크립트에서 돌리면서 전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크립트로 다 미리 돌려놓거나 아니면은 멀티스레드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나중에 제 동영상이 있는 그 링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갖고 아까 이 전처리라고 만들어준 요 함수 있잖아요. 프리프로세싱. 얘를 어플라이를 통해서 전체 문장에다가 적용을 하도록 했어요. 여기 위에서 샘플 문장에만 적용을 했는데 보면 숫자도 제거되고 지금 한글 텍스트만 가져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특수 문자도 다 제거가 되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주고, 이제 스탑 워드까지 제거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스탑 워드도 제거를 해줬어요. 불용어. 근데 이 불용어는 어떨 때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NLTK에 한국어 불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불용어는 좀 다 만들어서 쓰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리스트로 몇 개의 만들어 놓은 불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거를 해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드디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기계학습 소개했던 부분에 가서 보면은 여기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있어요. 그래서 저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그 국민청원 데이터에서 나눠서 만들어 줄 건데 얘를 7대 3으로 나눠 줄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이 기출문제를 풀고 이제 시험 문제로 정답을 맞출 텐데 시험 문제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최근 데이터의 30%를 시험 문제로 하고 기출 문제는 위에서 그 70%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청원 텍스트의 70%를 그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레이블을 먹여서 걔를 테스트 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나머지 최근 데이터 30%를 가지고 와서 예측을 하고 정답으로 채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이심 분류로 넘어가서요. 7대 3의 비율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보게 해주면 아까 인덱스가 이렇게 다 그 청원 번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덱스 번호로 개수로 나누기는 했는데 인덱스로 나누게 하기 위해서 리셋 인덱스를 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앞에 인덱스가 0부터 다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요. 이 쉐이프를 해서 0.7을 곱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스플릿 3576번을 기준으로 나누게 했어요.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하는 그 인덱스에서 3575번까지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그 3005, 그 한 개 이전까지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트레인에 헤드가 아니라 테일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3575번까지 가지고 왔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에 바로 앞에 인덱스까지 가져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앞에 70개, 그 70%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국민청원 데이터가 37만 건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까 몇 건인지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요.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DF 5,100건이에요.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 셋은 37만 건 중에서. 근데 전체 국민청원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은 아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아웃라이어 데이터는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그리고 저는 평균값을 사용을 했는데 중간값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투표값을. 그래서 더 많은 텍스트를 넣어줄수록 더 정확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이메일을 이번 주 초에 보내드리고 어제도 또 메일을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메일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네. 없으세요? 네. 그래서 메일을 보내드렸을 때 이 노트북을 이미 복사를 해오셨다면 왜 불이 꺼지죠? 네. 네. 메일을 복사해 오셨을 때 이 노트북을 보시면은 아마 정확도가 한 70 몇 프로일 거예요. 근데 이 실습은 제가 80%까지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개수를 점점 늘려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정확도를 100%까지도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100%, 97%, 98%까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올려보는 실습을 해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테스트 세트를 만들 텐데 얘는 스플릿 카운트를 앞에다가 써줬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부터 이 뒤에 전체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1533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7대 3으로 아까 그 트레인 셋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7대 3으로 나눠줬고요. 그래서 헤드로 미리 불러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투표가 평균보다 많은 거를 보면은 273건이에요. 평균보다 높은 게 전체 데이터가 5,000건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평균보다 높은 거는 273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어를 벡터화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 한글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내부에서는 수치 계산을 하고 뭐 통계적인 것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화 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벡터화가 뭔지 잠시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 오브 워드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백 오브 워드는 그야말로 가방에다가 단어들을 다 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아까 제가 뭐 아이, 뭐 초등학교, 뭐 그다음에 뭐 학교, 교원, 뭐 대학교, 주식, 증권, 아파트 뭐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다 그냥 그 가방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이 문장에 그 단어가 몇 번이 등장하는지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되게 간단해서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단점이 뭘까요? 워드투백을 설명을 드릴 때도 백 오브 워드의 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 오브 워드의 단점은 되게 스파스하다는 거예요. 되게 희소 벡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벡터화해서 볼 텐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문장에 들어있지 않은 단어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벡터가 엄청 크다는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의미가 보정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완전 반대인 저 두 문장, 저것도, 제가 아까 인용했던 안드레아스 밀러가 쓴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is bad, not good at all이랑 is good, not bad at all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을 백 오브 워드로 만들게 되면은 의미가 완전히 반대인데, 백 오브 워드로 만들었을 때는 똑같이 벡터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의미 보존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엔그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엔그램, 이것도 아까 키노트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엔그램은 토큰을 하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토큰을 2개, 3개, 여러 개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이콘에서 발표했던 자료라서 파이콘이 예제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뭐 파이콘의 버스를 타고 갔다, 파이콘에서 발표를 했다, 뭐 자원봉사를 했다, 요런 3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럼 저기에 등장하는 단어만 다 뽑아서 토큰화를 하면은 이 밑에처럼 토큰이 생겨요. 리스트에 담기죠. 그리고 저 토큰에 등장하는 문장을 벡터화 시키면은 그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1과 0으로 불을 켜주는 거예요. 1로 표시를 해주고 0을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원하드 인코딩, 나는 원하드 인코딩을 해본 적이 있다, 원하드 인코딩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꽤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니그램을 쓰게 되면은 한 개씩 토큰 하나씩만 담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그램을 쓰게 되면은 2개씩 묶어서 담아줘요. 그러면은 약간 더 의미가 보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라이그램을 쓰게 되면은 3개씩 묶어서 담아줘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그램에서 1과 2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1개부터 2개까지, 1개부터 3개까지, 1개부터 뭐 9개까지 이런 식으로 엔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엔그램은 이렇게 단어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글자에도 사용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띄어쓰기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1개를 쓸지 2개를 쓸지 3개를 쓸지, 단어를 몇 글자까지 할지, 그래서 캐릭터 단위로 하기도 하고 워드 단위로 하기도 해요. 이 엔그램은. 제가 오늘 하는 실습에서는 워드 단위로 엔그램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피처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이제 토큰화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큰화한 거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트라이그램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단어가 3개씩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1개, 2개, 3개가 묶여 있는데, 앞에서 article, html, index, no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거는 3개의 단어가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COKR 뉴스라는 것도 3개의 단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 오브 워드를 3개로 묶어준 예시예요. 그런데 이 백 오브 워드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키노트 스피치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TF-IDF라는 걸 만들어줘서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용어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문서에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특정 청원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전체 청원에서 블록체인을 봤을 때는 걔가 불용어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문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는 가중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등 돌봄 교실이라는 거를 그 예시로 들었는데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높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구해서 그 문장 내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의미를 갖는지를 구해주는 게 바로 TF, IDF예요. 그래서 다시 이진 분류로 넘어가서 단어를 벡터화 해주는데 사이킨런에 그 벡터화 하는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탑워드는 그냥 넣어주지 않았고요. 이미 전처리해서 다 해주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판다스에서 어플라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 이거는 minDF는 그 문서에 이 단어가 적게 등장하면은 토큰이 나타날 최소 문서 개수로 그 오타나 자주 나오지 않은 특수한 전문 용어 제거해 주어요. 그래서 minDF로 그 단어가 2번 이상 등장은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진짜 오타로 그 문장에만 특별히 한 번만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2번 이상 등장해야 되고 토큰 1에서 3개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피처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 사실 피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는 2000개로 설정을 하고요. TF, IDF 가중치도 이미 사이킨런에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에서 분류기를 사용하실 때도 이 랜덤 포레스트 내가 잘 문서를 공식 문서를 링크를 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여기 랜덤 포레스트에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파라미터들도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좀 밑에까지 실행을 해놓을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의 이런 파라미터도 궁금하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 공식 문서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문서가 나오고 예제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표가 없으면은 거의 코딩을 못 하는데 이 물음표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로 여기다 학습을 시켰어요. 이 포레스트 핏이라는 게 학습을 시키는 그 코드예요. 그래서 학습을 테스트 TF, IDF 가중치를 준 벡터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레이블 데이터를 넣어줘요. 그래서 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min absolute error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을 하는 거예요. 100개 중에 몇 개 맞췄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좀 개행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 사용을 해요. Kfold라고 해서 여기에 CV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드를 여러 개를 나눠요. 트레인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4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줘요. 몇 점인지. 그래서 모의고사를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느 과정이냐면은 내가 기출문제를 지금 그 시험 공부를 했어요. 핏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테스트 셋을 TF, IDF 가중치 적용한 거를 그냥 얘한테 줬어요. 프레딕트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 밑에서 프레딕트를 할 텐데 이 프레딕트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내가 모의고사를 얼마나 잘 보나 채점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100점 중에 81점 맞았어요. 그래서 81점 좀 잘 봤죠. 시험을 잘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까지 보내드렸던 메일에는 아마 70몇 프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도를 조금 더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 정확도를 올려보는 거를 오늘 이제 이 튜토리얼이 끝나고 실습을 해보시면은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까지 충분히 올려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구하고 내가 이제 프레딕트를 했어요. 테스트 데이터만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레이블이 뭔지 안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채점해봐야 되잖아요. 이 예측한 결과를 이 프레딕트 값을 받아서 얘를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넣어줬어요.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넣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에서 내가 예측한 값을 빼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MP의 앱솔루트를 씌워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나 1로 나오겠죠. 근데 앱솔루트를 씌워줬기 때문에 같으면 그냥 0일 거고 틀리면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의 개수를 세워주면은 내가 틀린 거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몇 문제 틀렸는지. 그래서 여기 프레드 디프라는 거에 그 틀린 개수를 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틀린 개수를 구했더니 1252개가 맞았고 그 다음에 281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건 중에서 1533건의 데이터 중에서 1252건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점수를 그냥 우리가 시험 볼 때처럼 구해봤어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81점이 나왔어요. 저희가 모의고사 봤을 때도 몇 점이 나왔죠? 모의고사 봤을 때 81.15가 나왔는데 실제 실전에서는 81.66. 오히려 모의고사보다 실제 시험을 잘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모델을 만들고 얼마나 이 모델을 잘 예측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0과 1로 예측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노트북 하나가 더 있어요. 5번 노트북 카테고리 분류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 분류는 결과가 굉장히 처참해요. 근데 그 처참한 것도 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데이터셋이 적어요. 모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을 더 잘 보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셋을 더 늘려주면은 점수를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류할 때 클래스가 너무 많으면은 성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클래스를 그냥 줄여줘요. 예, 거의 한 17개, 18개 그 정도의 개수가 그 카테고리가 되는데 카테고리 개수를 한 5개로 그냥 줄여버려요. 예. 그래서 한 5개만 뽑아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국민청원으로 이거를 해봤어요. 근데 그 국민청원은 그냥 뭐 이거 해서 뭐하냐, 어디다 쓰냐, 쓸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이걸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키노트 발표하셨던 분은 이제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이제 CS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CS가 뭐와 관련된 그 CS인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돌이 세탁기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 가전제품. 그 다음에 내 핸드폰, 뭐 핸드폰이 들어간다. 그럼 그 모바일 제품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텍스트만 가지고 분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뭐 CS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메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 메일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미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CS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미 레이블을 다 세워놨어요. 답변을 주시면서. 그게 레이블 데이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업무에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데 뭐 논문 같은 데 활용을 한다 할 때는 이거를 국민청원에서 했던 방법을 거기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